이건 미친 짓이야. 불가능해. 저기는 지옥이라고. 당신 정신 나갔어?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사막 한가운데 미래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서구 언론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약 180조 원을 들여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170km 길이의 초연대적 도시를 세운다. 머스크의 화성 식민지 계획보다 더 비현실적이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CNN은 사막의 신기루라 비꼬았고 유명 건축가 레이몬드 퓨어는 사막에서 살 수 있는 인간만이 살 수 있는 도시라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 후 전 세계 전문가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그 사막 위의 미래 도시가 실제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불가능한 꿈을 현실로 만든 핵심에는 놀랍게도 한국 기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사막 위에 미래를 건설하는 마법을 부렸을까요? 그 비결은 불과 반세기 전 전쟁의 폐허에서 맨손으로 기적을 이룬 경험에 있습니다. 1953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GDP는 고작 67달러. 오늘날 가장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죠. 지금의 청년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제적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는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사의 가장 위대한 역전 드라마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는 한국의 기술력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미래 도시 네옴시티에서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여정을 증언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클 그라운. 미국 보스턴 태생으로 MIT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도시계획 전문가입니다.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던 그가 갑작스럽게 진로를 바꿔 사우디의 사막으로 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는 것 잊지 마세요. 아버지,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신 거예요? 차가운 병실에서 제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꿈꿨던 곳이란다. 사막 위에 세워진 미래의 도시. 우리가 모지른 꿈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 그 말씀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습니다. 건축가로서 평생 혁신적인 도시 설계를 꿈꿨던 아버지는 70년대에 사우디에서 일하셨고 그때부터 사막을 인류의 새로운 터전으로 바꾸는 꿈을 품으셨지만 당시 기술로는 이루지 못했던 비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타북 지방 끝없는 모래 언덕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전공으로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실리콘밸리에서 안정적인 컨설팅 경력을 쌓아오던 제가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리며 과감히 커리어를 바꿔 이곳까지 오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도시 건축가였습니다. 70년대에 사우디에서 일하셨고 그때부터 사막을 인류의 새로운 터전으로 바꾸는 꿈을 품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했던 일이었지요. 이제 그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500조 원 약 5천억 달러이 투입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도시 건설 프로젝트 네옴시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푸른 레이저 빔처럼 뻗은 170km 길이의 거대한 직선형 도시 500m 높이의 미러 글라스 벽이 사막의 햇빛을 반사하며 만들어내는 신기루 같은 풍경, 하늘을 가로지르는 드론 택시들의 행렬, 마치 아버지가 스케치북에 그려놓았던 그 모든 상상이 현실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프로젝트 규모는 엄청났지만 과연 이런 극한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면서 저는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초대형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차를 타고 한참을 달리는데 주변엔 모래 언덕과 바위산밖에 없었어요. 여기에 정말 도시가 세워진다고 의심이 들었죠. 그런데 특별 출입 구역에 들어서자마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미래 도시의 핵심 기술과 인프라 상당 부분을 한국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옴시티의 중심 기술이 한국 기업들의 것이라고요. 건설부터 교통, AI, 친환경 에너지까지 한국 기술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니 놀랍네요. 이건 단순한 해외 건설이 아니라 K-테크의 글로벌 진출의 새로운 장이군요. 처음 한국 기업들이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외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서구권 전문가들은 중동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이 선정됐다는 사실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T 컨설턴트로 중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원래 미국 MIT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죠. 처음에는 한국이 중동에서 이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고 솔직히 좀 의아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주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직접 와서 현장을 보고 나니 이런 초대형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이 네옴시티 현장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등 한국 기업들의 대형 현장 사무소였습니다. 현장을 돌아다니며 그는 문득 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스케치북의 드로잉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상상의 도시가 바로 여기 한국 기업들의 손에 의해 실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극한의 사막 환경에서도 24시간 쉬지 않고 건설 작업을 이어가는 한국식 공법이었습니다. 40도가 넘는 사막에서 유럽 기업들은 오후 작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밤낮 없이 효율적으로 공사를 진행했죠. 이런 효율성과 헌신이 사우디 발주처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인 사막 한가운데 미래 도시를 건설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을까요?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단순한 도시 건설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사업으로 탄소 중립 친환경 스마트 시티를 통해 석유, 의존적 경제 구조를 탈피하려는 야심찬 계획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사막 한가운데 이런 첨단 도시를 짓는 것은 상상 이상의 난제였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네옴시티가 위치한 타북 지역의 극단적인 자연환경이었습니다. 사막의 낮 기온은 50도를 넘나들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질 정도로 일교차가 극심합니다. 더불어 시속 100km에 달하는 강력한 모래폭풍 샌드스톰이 자주 발생하고 물 부족 문제는 말할 것도 없었죠. 처음에 사우디 발주처에서 제시한 일정을 보고 대부분의 서구 기업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 환경에서 그 규모의 공사를 그 기간 내에 마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죠. 아버지의 일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기술과 경험의 한계가 꿈을 가로막는다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혁신적인 모듈러 건축 방식이었습니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은 공동으로 네옴 모듈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도시의 주요 건축물을 사우디 현지가 아닌 한국이나 UAE의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후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대형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말이죠. 처음 이 방식을 들었을 때 회의적이었어요. 그런 대형 건물들을 어떻게 조립식으로 만들 수 있지 싶었죠. 하지만 제 눈앞에서 80층짜리 빌딩이 기존 공법보다 40% 빠르게 세워지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 모듈러 공법은 단순히 건설 속도만 높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과 극심한 온도 차이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 소재를 개발하고 모듈 간 연결부를 극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밀봉할 수 있는 기술까지 포함했습니다. 사우디 건설부 아흐메드 알사이드 장관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모듈러 건축 기술 없이는 네옴시티의 핵심 시설들을 계획된 기간 내에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모듈러 건축 기술만으로는 네옴시티를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이 도시가 진정한 미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스마트 인프라가 핵심이었죠. 여기서도 한국 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옴시티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100% 친환경 에너지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한화큐셀은
세계 최초로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고효율 태양광 패널을 개발했습니다. 일반 태양광 패널과 달리 이 특수 패널은 모래가 쌓여도 효율이 떨어지지 않고 50도가 넘는 고온에서도 성능을 유지합니다. 한국의 태양광 기술은 놀라웠어요. 모래 폭풍이 불고 난 다음 날에도 다른 나라 패널들은 효율이 30% 이상 떨어졌는데 한화의 패널은 거의 정상 작동했거든요. 무슨 비법이 있냐고 물었더니 모래바람을 이기는 특수 코팅 기술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두산중공업과 현대차그룹은 공동으로 네옴시티의 수소,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막 지역의 풍부한 태양광을 이용해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도시 전체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두산의 수소 생산 플랜트는 이전에 본 어떤 시설보다 효율적이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사막에서 어떻게 수소를 만드냐, 물이 없는데 라는 의문이 있었죠. 그런데 해수담수화 기술과 결합한 시스템을 보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바닷물을 담수화하고 그 물로 수소를 만들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완벽한 순환 시스템이었어요. 아버지의 스케치북에 그려진 순환 에너지 다이어그램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현대로템은 네옴시티의 무인 전철 시스템을,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전기차 인프라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현대차그룹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스템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마이클이 가장 놀란 것은 LG CNS와 SK텔레콤이 구축한 도시 통합 운영 플랫폼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도시 전체의 교통, 에너지, 안전,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AI가 분석하여 최적의 도시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거죠. 심지어 자연재해나 비상상황 발생 시 도시를 어떻게 통제할지까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이러한 한국의 기술이 곳곳에서 적용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엔 한국 기업들이 일부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니 네옴시티의 핵심 인프라와 기술 상당 부분이 한국 기업들의 손을 거쳤더라고요.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도 한국의 기술적 협력이 이 프로젝트의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2023년 여름 예기치 않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7월의 어느 날 역사상 최악의 모래 폭풍이 타북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시속 120km의 강풍과 함께 모래가 하늘을 뒤덮었고 이 과정에서 주요 전력망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도시 전체가 48시간 넘게 정전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날은 정말 아포칼립스 같았어요. 하늘이 갑자기 붉게 변하더니 시야가 불과 5m도 안 보일 정도로 모래가 날렸죠. 모든 전자기기가 다운됐고 건설 중이던 건물들의 자동화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70년대 대형 모래 폭풍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공사가 몇 달씩 중단되었다고 하더군요. 이 사고로 인해 건설 중이던 스마트 빌딩의 자동화 시스템이 멈추고 AI 교통망이 마비되는 등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네옴시티는 100%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설계된 도시였기에 전력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모든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정전 사태로 인해 건설 중이던 주요 시설의 온도 및 습도 조절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고가의 장비들이 손상될 위험에 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한 달 이상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몇몇 유럽 기업 담당자들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계약서의 불가항력 조항에 해당한다며 일정 연기를 주장했죠. 사우디 정부와 해외 기업들은 당황하며 긴급 대책을 논의했지만 사막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기존 전력망을 복구하는 것은 몇 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일부 서구권 기업들은 아예 프로젝트 일정을 2개월 늦추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이대로 공사를 중단한다면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신뢰도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전력과 LS 일렉트릭의 엔지니어들이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긴급회의에서 한국전력 김주원 팀장이 일어나더니 저희에게 72시간만 주십시오. 임시 전력망을 구축해 핵심 시설부터 복구하겠습니다라고 제안했어요.
솔직히 그 순간엔 무모한 발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팀장의 자신감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이미 사막 환경에서도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분산형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개발 중이었습니다. 이는 전력망이 중앙집중형이 아닌 여러 개의 소규모 전력망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정 지역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전력이 마비되지 않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기에 한국 기술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한국 엔지니어들은 단 62시간 만에 임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들의 일하는 방식은 놀라웠어요. 24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고 미리 준비해둔 모듈식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시스템을 신속하게 설치했죠. 심지어 모래폭풍에 대비한 특수 보호막까지 설치해 이후의 자연재해에도 대비했습니다. 그 결과 중앙 전력망이 복구되기 전에도 주요 건설 현장과 필수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었고 프로젝트 일정도 단 2주의 지연만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들은 말인데 사우디 에너지부 차관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한 이유라고 말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력이라고요. 마이클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작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을 고려한 해결책을 제시한 건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왜 사우디 정부가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그렸던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필수적이었거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우디 정부와 네옴시티 관계자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추가적인 프로젝트에서도 한국 기업들과 우선적으로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1년이 지난 후 네옴시티의 1단계 구역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라인으로 불리는 길이 170km의 직선형 도시 중 첫 5km 구간과 주요 인프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에 기여한 한국 기업들을 직접 방문하기 위해 2주간의 한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성남, 판교, 대전, 울산을 오가며 그는 한국의 기술 생태계와 도시 인프라를 살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가장 놀란 것은 서울의 도시 인프라였어요. 처음엔 왜 사우디가 이렇게 한국 기술을 신뢰하는지 의문이었는데 직접 서울의 지하철, 버스 시스템, 공공 와이파이, 전자정부 서비스 등을 경험하면서 이해하게 됐죠. 네옴시티에 적용된 많은 시스템들이 이미 서울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특히 마이클이 주목한 것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리빙랩이었습니다. 세종과 부산에 구축된 이 테스트베드에서는 네옴시티에 적용될 첨단 기술들이 먼저 시험되고 있었습니다. 세종 50일 생활권에서 본 자율주행 셔틀, 스마트 쓰레기 수거 시스템, AI 기반 교통 신호 제어 등이 바로 네옴시티의 청사진이었어요. 사실상 한국은 자국 내에서 미래 도시를 이미 구현하고 있었고 그 노하우를 네옴시티에 적용한 거였죠. 마이클은 한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도 방문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미래 모빌리티 연구소, 삼성전자의 AI 센터, LG CNS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센터 등을 둘러보며 그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이 아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시스템 통합 능력이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개별 기술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실제 도시 환경에 적용해본 경험이 네옴시티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이죠. 마이클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네옴시티 프로젝트 책임자들에게 특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네옴시티의 2단계 사업에서 한국 기업들의 참여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네옴시티의 1단계 구간이 2025년 부분 개방을 앞두고 있는 지금 하나같이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도시의 기술적 중심에는 한국이 있다.
마이클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그는 네옴시티 곳곳에서 한국 기업들이 구축한 혁신적인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오래된 스케치북에서 본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견디는 모듈러 건축물, 사막 최적화 태양광 및 그린 수소 에너지 시스템, AI 기반 통합 도시 관리 플랫폼, 자율주행 전기차와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네트워크, 지능형 물 관리 및 자원순환 시스템, 재난 대응 마이크로그리드 인프라. 특히 마이클이 가장 감탄한 것은 네옴시티의 스마트 라이프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집합이 아니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 접근이었습니다. 제가 체험해본 네옴시티의 시범 주거 구역은 정말 놀라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AI가 그날의 일정, 날씨, 교통 상황을 알려주고 최적의 출근 경로를 제안해줍니다. 건강 데이터를 모니터링해 맞춤형 건강 조언도 제공하고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의 SK텔레콤과 KT가 개발한 AI 생활 플랫폼 덕분이었죠. 네옴시티의 성공은 단순히 한 프로젝트의 성공을 넘어 한국이 글로벌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우디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고 K스마트시티는 하나의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UAE, 이집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10개국 이상에서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 국토교통부의 박민철 스마트시티 정책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옴시티에서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특히 극한 환경이나 인프라, 도전 과제가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K스마트시티는 단순한 건설이나 인프라 수출을 넘어 도시 설계부터 운영,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컨소시엄 방식 접근법이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한국 기업들의 협업 방식이었어요. 마이클은 회상합니다. 삼성과 현대, SK와 LG 같은 경쟁 기업들까지도 국제 프로젝트에서는 팀 코리아로 완벽하게 협력했죠. 이런 컨소시엄 방식이 복잡한 메가 프로젝트에서 시너지를 만들어냈고 이것이 바로 서구 기업들이 따라하기 힘든 한국만의 경쟁력이었습니다. 마이클은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마친 후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이 목적이었습니다. 서울의 강남과 송도 국제도시, 세종 스마트시티를 둘러보며 그는 한국의 도시 발전 모델에 더욱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자국 내에서도 끊임없이 도시 혁신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서울의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 송도의 지능형 쓰레기 처리 시스템, 세종의 자율주행 인프라까지 이런 것들이 네옴시티에 적용된 기술의 원형이었던 거죠. 한국 방문 중 마이클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오래된 다이어리에서 발견한 한국인 동료의 이름을 수소문한 끝에 그분의 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현재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의 엔지니어였습니다.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에선 꿈에 불과했던 사막 속 미래 도시를 우리 세대에서 함께 실현하고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세대를 뛰어넘는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클은 한국의 성공 비결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문제 해결 접근법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국은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경험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해왔어요. 물 부족 문제, 교통 체증, 에너지 효율성, 환경 오염 등 이런 경험이 축적되어 이제는 전 세계 도시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게 된 것이죠. UN 헤비타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스마트시티 모델을 지속가능한 도시화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기술 혁신과 시민 참여를 결합한 접근법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확실합니다. 미래 도시를 만들고 싶다면 한국을 배우는 것이 정답입니다. 물론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우디의 인권 문제, 거대 자본이 투입된 메가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 논란, 현지 주민들의 이주 문제 등 여러 사회적,
윤리적 쟁점들이 존재합니다. 마이클도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형 프로젝트든 완벽할 수는 없어요. 네옴시티도 여러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측면만 봤을 때 한국이 보여준 역량은 정말 경이로웠고, 이런 기술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은 어디로 향할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형 도시 모델입니다. 네옴시티에서 입증된 극한 환경 대응 기술을 활용해 해수면 상승, 홍수,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주목받을 것입니다. 둘째, 분산형 도시 인프라입니다. 중앙 집중식이 아닌 각 지역이 어느 정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마이크로 그리드, 지역 물순환 시스템 등의 기술이 더욱 발전할 전망입니다. 셋째, 시민 참여형 스마트 시티입니다. 기술 중심이 아닌 사용자 중심으로 실제 거주민들의 필요와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열린 도시 플랫폼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한국의 다음 도전은 기술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이클은 말합니다. 네옴시티에서 보여준 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는 더 따뜻하고 포용적이며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스마트시티로 진화해 나갈 때라고 봅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 Desert Dreams, 사막 위의 미래 도시를 향한 두 세대의 여정을 출간했고, 현재 전 세계 대학과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스마트시티 모델을 소개하는 강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책에는 아버지의 스케치와 비전,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만든 한국 기술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항상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한 꿈은 없다. 단지 그것을 실현할 기술과 의지가 부족할 뿐이다. 네옴시티에서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 기술과 의지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의 꿈을 이어갈 수 있어 기쁘고, 전문가로서는 미래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목격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네옴시티를 통해 입증된 한국의 스마트 기술력, 사막 한가운데에서 K-스마트시티의 위상을 증명하다. 건설 강국을 넘어 미래 도시의 리더가 된 대한민국.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한국이 만들어갈 미래 도시는 어디일까요? 한국의 기술이 여러분의 삶과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그리고 마이클과 그의 아버지처럼 여러분에게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꿈이 있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K-스마트시티의 또 다른 성공 사례, 말레이시아 스마트 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열대우림 속에 친환경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K-테크와 한국의 글로벌 활약 스토리를 알고 싶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